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미국 위스콘신주에 있는 마을 호리콘. 여긴 전체 인구가 3,600명 정도 되는 아담한 농촌 마을입니다. 그러던 1987년 4월 13일 이곳에 한 가족이 이사를 오게 되는데 남편 엘린 톨맨과 아내 데비 그리고 그들의 어린 세 자녀가 함께였죠. 남편은 제조 공장에서 관리자로 일하고 있었는데 이게 넉넉한 벌이는 아니었지만 악착같이 돈을 모았고 마침내 온 가족이 살 수 있는 집을 구하게 된 겁니다. 보고 계신 이 사진은 실제 그들이 거주했던 그 집의 모습이고요.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넓은 마당이 보이죠. 그리고 또 이 집에는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지하실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침실도 3개였고요. 집이 좀 지어진 지 오래돼서 이곳저곳 수리가 필요하긴 했지만 가족들은 일단 내 집을 가졌다는 기쁨에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설렘과 기대로 집에 적응해 가던 중 엄마 데비가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합니다. 이사를 온 이래 아이들의 건강에 좀 이상 징조가 보였던 겁니다. 우선 이 부부에게는 7살이던 첫째 아들 데니가 있었고 그리고 어린 둘째 딸과 셋째 딸이 있었는데요.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그때마다 아이들을 병원에 데려가서 진통제 같은 일반적인 약을 처방받아왔죠. 근데 효과는 잠깐인 것 같았고 아이들은 집에 오면 다시 두통과 고열에 시달렸는데요. 생각 끝에 부부는 아무래도 이 증상이 새집 증후군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낡은 집을 수리하면서 곳곳에 페인트 칠을 다시 했는데 여기서 나온 어떤 유독물질 때문에 아이들의 건강에 문제를 일으켰을 수도 있죠. 그런 문제라면 일단은 좀 버텨야 합니다. 그래서 부부는 시간이 좀 지나면 아이들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증상은 더 나빠지지는 않는 듯 했습니다. 얼마 후 부부는 두 딸들이 쓰게 될 침대를 사러 중고 가구 가게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엄마 데비가 정말 마음에 쏙 드는 조립식 2층 침대를 발견하게 되죠. 이게 거의 중고 매장에서는 보기 힘든 새 거하고 거의 다름이 없는 제품이었습니다. 부부가 바로 침대를 구입했고 자매의 방에 놔주게 되는데요. 참고로 방이 3개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부부가 썼고 하나는 아들 데니 그리고 나머지 하나를 둘째 셋째 자매가 함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침대가 새로 들어왔던 그날 밤 아이들은 각자 잠에 들 준비를 하고 있었고 아빠는 다 집을 돌고 마지막으로 아들 데니 방에 들렸다고 합니다. 데니는 자기 전에 라디오를 들으면서 잠이 드는 걸 좋아했는데요. 그날도 아빠가 아이의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주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서 잠을 청하게 되죠. 그런데 얼마 후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열어보니 데니였는데요. 자신의 방에 라디오 채널이 바뀌었다면서 주파수를 다시 맞춰달라는 겁니다. 아빠가 다시 가서 라디오 세팅한 후에 침실로 돌아왔고 잠을 청하는데 잠시 후 데니가 또다시 안방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잔뜩 겁에 질려 있어요. 아이가 막 흐느끼면서 내가 분명 잠에 들려고 했는데 라디오가 막 주파수가 저절로 돌아가면서 채널이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게 부모에게는 혼자 자기 무서우니까 이제 별 투정을 하는구나 라는 정도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그러면 아예 라디오를 듣지 말고 자라고 하면서 그걸 치워버리게 되죠. 이 사건은 그렇게 하나의 해프닝으로 넘어가는 듯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때로부터 8개월이 지난 1987년 12월 톨벤 가족들은요 지난 몇 개월간 모두 심각한 수면장애로 괴로워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쉽게 잠에 들질 못했고요. 부부도 툭 하면 악몽에 시달렸어요. 게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어딘가 몸이 무겁고 전혀 개운하지 않은 그런 기분입니다. 그런 날이 지난 몇 개월간 계속 되다 보니까 다들 약해져 갔고 그래서 병원을 찾아가 보면 수면 외에는 별다른 이상은 없다고 말하고요.
사실 이 가족 모두가 잠에 들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밤마다 집 곳곳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음 때문이었죠. 그 소음은 정말 다양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나뭇가지가 툭 부러지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요. 이 집에 철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 오래된 철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또 창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에 막 바람이 쉥쉥거리는, 정말 무슨 공포 영화에서나 들릴 법한 온갖 소리가 들렸고, 그게 신경을 거슬리게 한 겁니다. 물론 부부는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리냐 라면서 원인을 찾으려고 했지만 외부 침입자도 없었고 그런 소리를 낼 만한 벌레 한 마리도 제대로 발견할 수 없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엄마 데비가 또 한 번 시끄러운 소음에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소리가 평소와는 좀 달랐어요. 들어보니까 아이들이 깔깔거리는 웃음소리입니다. 이건 두 딸들이 아직 안 자고 내는 소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당시 시간이 새벽 2시인데 엄마는 아직도 애들이 안 잔다는 사실에 화가 나서 딸들 방으로 갔고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도 고요한 내부. 아이들은 세상 모르고 곤히 잠들어 있었는데요. 그럼 아까의 그 웃음소리는 뭐였을까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남편 엘리는 지하실을 개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오전 내내 지하에서 목재를 다듬고 페인트 칠을 했죠. 그러다 아내가 점심을 먹으라는 소리를 듣고 주방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때 작업을 마침 하고 있던 페인트봇은 테이블 위에, 특히나 테이블 끄트머리에 올려둔 상태였습니다. 1시간이 지났고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내려왔을 때 테이블에 있어야 할 그 붓은 통 안에 가지런히 꽂혀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톨맨 부부는 사실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기 때문에 귀신이나 초자연 현상 같은 건 전혀 믿지도 않고 아예 고려하지조차 않았다고 해요. 엘리는 그게 자신의 착각이었다라고 넘겼지만 어딘가 찝찝함은 지울 수 없었죠. 며칠 후 깊은 새벽입니다. 부부는 딸의 비명소리에 잠에서 깨어나게 되는데요. 서둘러서 방에 가보니까 2층에서 자고 있던 딸이 공포에 질려서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엄마를 보자마자 말하죠. 엄마! 저기 모르는 할머니 서 있어! 딸이 가리키는 곳은 방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빨간 눈을 가진 노파가 자신을 노려보면서 이 집에 불을 지를 거라고 저주를 퍼부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엄마가 들어오면서 할머니가 문 뒤로 숨었다고 그렇게 자세히 설명합니다. 물론 엄마가 문 뒤를 봤을 땐 아무것도 없었죠. 엄만 딸이 무서운 꿈을 꿨다고 생각했고 아이를 달래고는 모두 잠에 들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은 또 흘러서 이번엔 크리스마스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가족들은 거실에다가 큰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했죠. 그리고 그날 저녁 아들은 자신의 침실 대신에 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너무 예뻐서 거실에 있는 소파에서 잠을 자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잠을 들면서 어김없이 악몽에 시달리게 되는데요. 그리고 괴로워하다가 얼핏 잠에서 깨어나는데 트리 옆에 서 있는 누군가를 발견합니다. 빨간 눈을 가진 할머니였죠. 아이가 비명을 질렀고 부부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 딸들이 보았던 그 빨간 눈의 할머니, 같은 모습을 봤다는 아들 설명에 부부는 도저히 이번에는 부정할 수가 없었는데요. 사실 이게 한두 달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사 온 지 8개월이 지난 시점에 계속해서 일어난 일들이었고, 아니 이쯤 되면 이 집을 떠나는 것도 당연해 보여요. 하지만 가족은 넉넉지 못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 집을 파는 것 외에도 이사갈 돈조차 부족해 보였죠.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한 해가 지나갔고 1988년 1월 7일 새벽 2시, 그날은 공장에서 근무하던 엘린이 야간 근무를 마치고 늦게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마당을 지나서 현관문을 열려던 순간 낯선 소음이 귓가에 맴돌았죠. 이게 마치 늑대가 하울링을 하는 소리 같기도 했고요.
바람 소리 같기도 했어요. 근데 그날은요, 봐도 바람 한 점 없는 아주 고요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와 동시에 분명 인간의 음성이 들려요. 그 소리는 바로 카, 카, 오라는 말인가요? 아빠는 혹시나 싶어서 집 주변을 돌았죠. 수상한 사람이 없는지 경계했습니다. 그렇게 한 바퀴 삥 둘러서 다시 현관으로 들어와 봤는데, 아니, 차고에서 막 불길이 타오르는 겁니다. 화재예요. 그래서 아빠가 너무도 놀라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서 소화기를 집어들고 차고로 뛰어왔죠. 아니, 근데 눈앞에 보인 이 차고는 그냥 멀쩡합니다. 뭐 그름 하나 없어요. 화재가 아니에요. 이쯤 되니까 아빠도 내가 점점 미쳐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런 일들이 온 가족에게 반복되면서 수면 부족이요? 아니요. 여기에 신경쇠약까지 더해서 정말 힘든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엘린이 이제 야간 근무를 하느라고 집을 아예 하룻밤 비워야 되는 날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익히 알고 있던 아빠는 자신의 형 토니에게 오늘 밤만 우리 아이들과 아내를 좀 집에서 돌봐달라라고 부탁을 하게 되는데요. 형 토니 역시 뭐 귀신이나 뭐 유령 같은 건 전혀 믿지 않던 사람입니다. 그날 밤 엄마 데비는 두 딸의 방에서 함께 잤고, 그리고 이제 삼촌 토니는 조카 데니 방에서 함께 자게 됩니다. 새벽이 됐죠. 토니가 어디선가 이제 흘러나오는 좀 매캐한 냄새에 번쩍 눈을 뜨게 되는데요. 보니까 연기가 집 안을 메우고 있는 겁니다. 아, 이건 불이 난 거잖아 싶어서 몸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순간 문 앞으로 사람 형상이 지나가는 걸 발견합니다. 뭐야, 도둑이 든 거야? 하고 조명을 켜게 되는데 아무도 없었죠. 심지어 자신이 분명 자신을 깨우게 된 그 매캐한 연기마저도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토니는 인생에 처음 겪는 이런 이상한 경험에 그날 밤 즉시 동생에게 연락을 했고, 당장 이 집을 떠나야 한다고 간곡하게 설득합니다. 어쩌면 이 가족은 다들 분명 이 집에서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그 결정이 너무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외부인인 토니까지 이런 이상한 일을 겪은 일에 다들 마음을 굳게 먹었고 황급히 짐을 싸서 도망치듯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부는 이 집도 문제지만 중고매장에서 사온 그 2층 침대를 꼭 없애고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황급히 떠나기 전 그것을 불태워버리죠. 가족은 이후 다른 주로 이사를 해서 지금은 잘 극복하고 살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 톨맨 가족이 겪은 실제 일들은 입을 타고 빠르게 퍼져나갔고, 또 주민들은 물론이고 뭐 각종 취재진들이 몰려들어서 가족 인터뷰를 요청하게 되는데요. 심지어 그 중에는 TV 출연을 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금액을 제시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꼭 뭐 이런 일이 있으면 또 다른 비화가 이거 가족들이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 꾸며낸 게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죠. 결론적으로 부부는 그 어떤 인터뷰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겪은 어떤 불행, 이걸로 돈을 벌고 싶지 않다라는 이유에서였죠. 그러다가 과거 미국에서 있었던 Unsolved Mysteries라는 유명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끈질기게 섭외를 해서 마침내 세상에 자신의 경험을 알리게 됩니다. 다만 이들이 그때 방송을 결정하면서 두 가지 조건을 내세웠는데, 첫 번째 조건은 절대 가족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특히나 어린 자녀들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는다 였습니다. 이들의 사연을 듣게 된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았는데, 그중 가장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이성적인 해석은 바로 일산화탄소 중독이었습니다. 이게 뭐 우리에게는 쉽게 연탄가스 중독이라고 하는데, 최근에도 종종 환기가 잘 안 되는 캠핑 텐트에서 또는 자동차에서 히터를 켜둔 채 잠을 자다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일가족이 사망했다는 뉴스를 듣기도 합니다. 일산화탄소는 무엇보다도 무색에 무미, 무취이기 때문에
완전히 중독되기 전까지는 그 증상을 제대로 자각할 수 없다는 것도 특징이죠. 여기에 중독이 되면 서서히 몸에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현기증이 오고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뇌세포가 손상되면서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요. 사망이 아니더라도 후유증은 심각합니다. 환각이나 환청, 그리고 치매와 기억상실증, 인지장애까지 일으킨다고 하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톨맨 가족이 살았던 집 어딘가에서 가스가 누출된 게 아니냐, 그러면서 이들이 서서히 중독이 되어갔고 그러면서 환각과 환청에 시달린 거라고 주장합니다. 굳이 그들이 겪은 모든 것을 심령현상으로 보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럴듯한 설명이었겠죠. 하지만 여전히 의문점은 남습니다. 톨맨 가족이 황급히 떠난 후 이 집에는 새로운 가족이 이사왔지만 그 어떤 기이한 일도 전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과연 톨맨 가족이 이 집에서 1년간 겪었던 그 악몽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모두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쉽게 믿긴 힘들지만 분명 존재할 것 같은 어떤 영혼의 장난이었을까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18년 1월 20일 새벽 3시 42분 심상치 않은 내용이 담긴 트윗 하나가 올라옵니다. 괴물을 쓰러뜨렸다. 이걸로 한시름 놓았다. 트윗 작성자는 일본 시가현에 거주하던 32살의 여성 기류 노조미. 그녀가 쓰러뜨렸다는 괴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기류 노조미는 초등학생 때 부모님이 이혼한 이래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어릴 때 그녀는 학교에서 곧잘 좋은 성적을 유지하면서 잘 자라는 듯 했죠. 노조미는 취미로 테스카 오사무가 그린 만화 블랙잭을 너무나 즐기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테즈카 오사무는 아톰의 작가이기도 한데요. 이 만화 블랙잭은 천재 외과 의사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스토리인데 아주 탄탄한 구성 덕분에 일본 의학 만화의 시초가 되었던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만화에 푹 빠져 있던 노조미는 점점 외과 의사에 대한 동경을 갖게 되었고 마침내 자신 역시 의사가 되기로 결정합니다. 만화에서 어떻게 그런 꿈을 찾았는지 대견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 무엇보다 노조미의 엄마 시노부의 직간접적인 영향도 컸습니다. 그녀는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너는 커서 의사가 돼야 돼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기 때문이죠. 노조미는 학창시절 내내 자신과 어머니의 꿈인 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았죠. 고학년이 될수록 성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노조미 역시 만족스럽지 못한 성적에 매번 좌절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고 고3이 되던 2005년 지역 의대에 원서를 냈습니다. 결과는 안타깝게도 불합격. 그런데 이때 노조미보다 더 좌절한 사람은 바로 엄마였죠. 사실 노조미는 이미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의사에 대한 꿈을 어느 정도 포기하려던 때입니다. 하지만 이걸 쉽사리 용납할 수 없었던 엄마는 그때부터 친척과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내 딸 노조미가 의대에 합격했잖아요. 사랑하는 엄마를 위해서 그녀를 영원히 거짓말쟁이로 손가락질받게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조미는 이 강요와 집착에 못 이겨 다시 의대에 진학하기 위해 재수를 시작합니다.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다음 시험에도 성적이 낮아 진학에 실패하고 말죠. 그리고는 결국 삼수를 하게 되는데요. 이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던 노조미는 진로에 대해 고민하다가 결국 엄마의 품을 벗어나기로 결심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돈이 필요했고 취업을 해야겠다 계획하기도 했지만 문제는 일본에선 만 20살이 되어야 법적 성인으로 인정됩니다.
근데 당시에 노조미는 만 19살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부모님의 동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였던 겁니다. 그렇게 엄마 품을 떠나겠다는 계획은 물거품이 돼버리죠. 그 과정에서 신호부 역시 딸의 계획을 눈치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집착은 점점 더 심해졌고요. 단 한시도 노조미를 혼자 두지 않은 채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핸드폰을 압수했고 공부하는 내내 뒤에서 지켜보기도 했고요. 심지어 목욕도 같이 한 후에 잠자리에도 같은 시간에 같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딸이 공부하는 것 외에 자유롭게 무엇인가를 할 시간을 단 1초라도 용납하지 않았던 겁니다. 노조미로서는 정말 끔찍한 시간이었겠죠. 그래서 3번이나 가출을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경찰에 붙잡혀서 다시 집으로 끌려왔습니다. 충격적인 건 그렇게 엄마의 감시하에 이어진 재수 생활이 무려 9년. 9년간 엄마의 족쇄에 꽁꽁 묶여 살았던 겁니다. 하지만 이 9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조미는 끝내 의대에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이쯤 되면 엄마도 어느 정도 포기할 만할 텐데 신호부의 생각은 달랐죠. 엄마는 딸이 의사가 못 된다면 임산부들의 출산을 돕는 조산사라도 되어야 한다면서 지역 의대에 있는 간호학과 입학을 강요합니다. 그나마 딸의 성적으로 거기 입학은 안정권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2014년 노조미는 간호학과에 진학을 했고 이 모녀 관계도 조금씩 나아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랜 수험 생활을 거치면서 노조미 또한 마음속에서 다른 꿈이 싹트고 있었는데요. 바로 이 집도 선생님 옆에서 수술을 보조하고 수술 기록도 하고 다양한 역할을 하는 간호사입니다. 엄마가 원하는 조산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면서도 사실 그녀는 수술실 간호사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랬던 노조미가 결국 대학교 2학년이 끝나갈 무렵에 조산사 진급 시험을 보는데 또 한 번 실패하게 되죠. 이때부터 또 모녀 간의 갈등이 시작되어 버렸습니다. 2017년 여름 노조미는 학교에 있는 부속 병원에서 간호사직으로 취업 내정을 받게 됐는데 그러면서 엄마한테 큰 용기를 내서 엄마 나는 조산사를 포기하고 간호사로 취업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밝힙니다. 하지만 엄마 신호부는 전혀 만족스럽지 않았죠. 여러분 이때 당시 노조미의 나이는 이미 30대 초반입니다. 보통의 자녀라면 이미 경제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고도 남았을 시기입니다. 하지만 노조미의 경우는 달랐죠. 첫 대학에 실패했던 2005년부터 졸업을 앞둔 2017년까지 무려 12년간 엄마의 강요와 학대 속에 있던 아이. 30대 나이에도 엄마의 뜻을 거스르는 건 쉽지 않습니다. 결국 그녀는 엄마 앞에서 서약서를 쓰게 되는데 조산사 시험에 떨어지더라도 간호사가 되지 않을 거고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계속 재응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또 다른 지옥 같은 수험 생활. 엄마는 이번에도 다 큰 딸의 핸드폰을 압수했고 아주 잠시의 틈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 몰래 핸드폰을 사용하는 걸 들켜버린 노조미. 엄마가 노발대발하면서 핸드폰을 돌에 던져버려서 부셔졌고요. 딸을 무릎 꿇고 사과하게 한 후에 그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하기에 이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해야 한다면서 남겨둔 것이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의 히스테리는 점점 더 극단적이 돼가는데 이뿐만 아니라 노조미에게 문자를 보내는데 너 정말 짜증나. 죽어버려. 라는 상상할 수도 없는 욕설 섞인 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도를 넘은 엄마의 학대 속에 2018년 1월 노조미는 여러 단어를 검색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칼을 이용한 자살 방법, 경동맥을 끊으면 즉사가 가능한가 등등이었죠.
엄마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선 자신이 죽거나 엄마를 죽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월 19일 조산사 진학시험에 또다시 떨어졌다는 소식이 들렸고 엄마 신호부는 극도로 분노하면서 딸에게 폭언을 쏟아부었습니다. 네가 나를 또 불행의 구렁텅이로 집어넣는다고요. 이건 엄마의 레파토리였죠. 밤새도록 엄마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평소 같으면 노조미가 지난 10년 이상 들었던 질타였기 때문에 참고 넘어갔겠지만 그날만큼은 노조미의 인내심조차 한계에 다다릅니다. 그날 밤 새벽, 노조미는 침대에 잠이 든 엄마에게 다가갔고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고통에 엄마가 외마디 비명을 지르자 한 번으론 안 되겠다 싶어서 두어 차례 더 찌르면서 조금 후 방안은 고요해집니다. 노조미는 목숨이 완전히 끊어진 엄마를 바라보면서 담담히 자신의 트위터를 열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괴물을 쓰러뜨렸다. 이걸로 한시름 놓았다. 그날 밤 노조미는 죽은 엄마 시신 옆에서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사체를 토막내서 손과 발은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렸고 몸통은 원형 가방에 집어넣더니 집에서 250m 정도 떨어진 강변에 유기하게 되죠. 그리고 2달 후인 2018년 3월 시가현 하천에서 머리가 없는 시신이 발견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고요. 그로부터 또다시 3달 후인 6월 신호부의 신원이 확인되면서 살해 용의자로 딸 기류 노조미가 체포됩니다. 경찰 진술에서 노조미는 직접적인 범행 동기는 이 조산사 시험에 떨어진 날 밤새도록 들었던 엄마의 폭언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사실 차라리 이 구치소에서 생활하는 게 마음이 훨씬 편하다고 하는데요. 교도관들은 최소한 자신에게 짜증난다, 죽어라 라는 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조미는 엄마에 대한 심정을 밝혀달라라는 언론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최종 학력이 고졸이라 학력 컴플렉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엄마가 재혼을 마음먹고 만났던 상대가 치과 의사였는데 의사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다는 걸 느끼고 그렇게 나한테 강요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쩌면 엄마에 대한 분노보다는 그녀를 이해하려는 듯한 표현으로 더 씁쓸함을 남겼죠. 엄마의 교육 방식이 이상하다고 느낀 적은 없냐? 라는 질문에 이 재수생으로 마치 죄를 지은 듯한 그런 죄수 생활을 10년 이상 하다 보니까 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1심 공판에서 그녀에게는 징역 15년형이 내려지죠. 살인, 사체 손기, 사체 유기. 그런데 이 무거운 죄목에 비해서는 비교적 가벼운 판결로 보였습니다. 재판부는 그녀가 오랫동안 폐쇄적인 환경에서 자랐고 성인이 된 뒤에도 지나친 간섭으로 궁지에 몰리다가 저지른 범행이기 때문에 동정의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을 인정하게 되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재판장은 이제까지 당신은 엄마가 걸으라고 한 레일을 걸었지만 이젠 당신의 인생을 걸어가야 합니다. 라고 위로의 말을 건네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최종 공판이 열렸고 노조미에게 내려진 판결은 5년이나 감형된 징역 10년입니다. 이 사건이 일본에 알려진 후 당연히 존속살인이라는 키워드가 떠오를 줄 알았지만 대신 교육학대, 이 단어가 뜨거운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나 역시 부모에게 교육학대를 당했다고 고백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이 단어를 태그를 걸어서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들이 남긴 글을 읽어보면 우리 엄마랑 똑같다. 나는 그래도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서 이젠 연락을 끊고 도망쳤다. 라는 내용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조미의 잔혹한 범행보다 그 동기에 공감했다 라는 부분이 사실 좀 이례적인데요.
살인은 결코 어떤 이유로든 용인될 수 없지만 재판부 역시 그녀를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너의 잘못은 속죄를 해야 된다. 하지만 이제 너의 인생은, 너의 진로는 네가 결정해라. 라는 비판보다는 새로운 인생을 지지해주는 말을 했다는 것이 일본에서도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노조미 또한 눈물을 흘리면서 고개를 끄덕였다고 하는데요. 어떤 방식이든 살인이 정당화될 수 없다 라는 말은 늘 제가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이루지 못한 꿈을 아이에게 강요하는 교육학대, 그게 결국 한 가정의 파탄과 범죄를 낳았습니다. 이 안타까운 사건을 통해 혹시나 나는 내 아이에게 교육학대를 강요하는 건 아닌지 한번 뒤돌아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